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주성입니다. 네, 저는 홍선혜입니다. 간밤 시장 얘기 비롯해서 시장 얘기 2부 통해서 좀 더 네.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검다라는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검은 월요일, 검은 네. 수요일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데요. 예, 그래도 어제 그 한국 시장은 진짜 놀랄 정도로 맞아요. 힘들었는데 네. 뉴욕이 의외로 또 반전이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 김정훈 부대표님,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두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뉴욕 마감 시황, 주목할 이슈 비롯해서 뷰를 한 분씩 차례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대표님. 네, 어제 미국 증시 역시 또 되게 변동성이 높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애플이 아이폰 14 그 증산 계획 철회를 하면서 장 초반에 4% 넘게 빠졌었는데요. 근데 영란은행이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걸 밝히면서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미국 주요 지수가 약 2% 수준의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역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돌파했었는데요. BOE의 장기국채 매각을 다음 달 말까지 한 달간 중단하는 동시에 필요한 만큼 장기국채를 오히려 매입하겠다 14일까지 이렇게 발표한 뒤에 3.7% 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좋게 아마 시장이 받아들였을 만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시카고 그 연은 총재 에반스가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자기네들이 이제 너무 늦게 잡았다. 그래서 초반에 더 프론트 로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속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3년도 터미널 레이트가 한 4.5에서 4.75% 레인지에서 그거를 보고 있고 그 터미널 레이트를 도달하는 시점 자체를 한 3월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퍼져 있었던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 낮춰주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 예를 들어서 시타델의 그리핀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짐 차노스 역시 본인들의 포지션은 풀 해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하드 랜딩이 와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다우존스가 그냥 플랫하게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결국에는 이 금리가 가장 그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어젯밤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금리 관련해서 일어났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2022년도에 300bp 인상 기준금리가 있으면서 좀 결국엔 너무 빠른 속도, 아까 전에 에반스 총재도 얘기를 했죠. 너무 빠르게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고서 많은 시장에 있는 인사들이 좀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준의 기본 목표가 고용과 물가 이 중에서 사실 지금 물가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 나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게 목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경기 침체를 야기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라면 저희가 좀 경기 침체 인디케이터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제 40년 만에 좀 최악의 수준으로 네. 다가가고 있고, 네, 그 50bp 이상 이제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인상에 경기보다 물가를 우선하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또 기인을 하는 거고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국고채 3년, 10년물의 역전 현상도 지난주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좀 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단기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결국엔 굉장히 빨리 금리를 인상을 함에 따라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연준이 또 정책 실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존 테일러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93년도에 발표한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테일러 준칙은 결국에는 경기와 물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중립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금리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국내 언론에서도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건 6월달 페드 리포트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페드 리포트에서는 이 테일러 준칙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한 7% 수준의 중립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 정도가 자체적인 그 계산에서 나온다. 네. 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아까 이제 에반스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터미널 레이트에 도달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9월 FOMC 점도표 기반으로 보면 2022년도는 지금보다 한 125p 올라간 대략 한 4.4% 이제 중위값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한 4.6% 그래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 연준의 행보를 보면 실제 경제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겠다. 결국에는 예측력에 대한 그 의구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좀 반영되는 부분이 2023년과 4년의 그 점도표를 보면 이제 위원들 간의 의견들이 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년 같은 경우에 6명의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인상, 그다음에 네. 6명은 두 번의 인상. 네, 점도표가 딱 반반씩 이렇게 네, 됐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 결국엔 2%대 인플레이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 결국엔 5%대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고, 결국엔 시장에서는 이런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높았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에반스 총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있을 거고 그게 3월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좀 시장은 안도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뭐 그 금리에 관련돼서 계속 그게 이슈니까 잘 그렇죠.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네. 또 신승우 우리 대표님. 네. 네. 이제 경제 관련된 거에서 수치적으로 되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네. 유럽에서 지금 이슈가 엄청 빵빵 터지고 있는데 맞아요. 유럽 이슈들을 좀 정리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일단 노르드 스트림 이거 좀 작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스관. 네네. 네. 이게 그 폴란드랑 노르웨이랑 있는 가스파이프를 이제 만들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가 약간 타이밍을 잡았다고 볼 수가 없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영구적이라는 게 나왔던 것도 아까 말씀을 나누셨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파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아하게 본 거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뭔가 상식적으로 LNG 탱커선들이 그런 주식들이 뭔가 다 잘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생각보다 LNG 탱커선은 어제는 다 약간 하락세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의아한데, 운임에 이제 반영이 되면은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좀 올라갈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가스는 올라가는데 이제 의외로 미국에서 실어오는 탱커선들의 그런 거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 예상과 좀 달라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탈리아 총선 얘기를 사실 월요일에 나와서 좀 했었는데, 네. 이게 저도 그냥 극우 총리구나 하고 그냥 말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라.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총선 된 거 결과가 잘 까보면은 사실 약간 호재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은, 일단 이때까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왔던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반러 후보예요. 다른 후보들은 다 완전 친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U 내에서 뭔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가장 적은 후보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극우라고는 하는데,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르몽드 등에서 이분은 극우가 아니다, 파시스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실제로 극우인지 아닌지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은, 이제 파트너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이제 약간 서구권 정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중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파시스트 얘기도 어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네. 이탈리아가 또 파시스트라는 단어의 근원이기 때문에, 약간 근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적통을 이어봤나 했는데, 그거랑 좀 거리가 있다 생각보다. 네. 그 실제로 정책들을 까보면은 이게 반이민은 보면은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반이민은 다 더 깔고 가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반이민을 안 깔고 갈 수가 없는 게, 북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난민들이 다 이탈리아에서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파를 많이 받았고, 2017년부터 우리 지금 더 이상 구조 못 해먹겠다 하는 식으로 이미 컴플레인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반이민 총리가 등장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막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적들이 지금 당선되고 나서 이제 소감을 말을 하는데 소감을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소감을 말을 하는 게 나는 뭐 극우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재밌게 한국 커뮤니티에서 특히 어제 엄청나게 글이 많이 퍼졌는데 막 발언록 해가지고 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제 페미니즘을 극단적으로 까는 발언 이런 게 많이 퍼졌는데 그걸 제가 좀 소스를 찾아보니까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 보통 사상적 베이스를 보려면은 가장 좋은 게 자서전이거든요. 근데 자서전을 쓴 게 있어요, 마침. 그래서 자서전을 좀 봤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되게 기독교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랑 다른 약간 문명권이랑 충돌한 사건들을 예시를 많이 드는데 보통 테무로필레 같은 거를 원래 극우 정권에서 예시를 많이 들어요. 약간 그리스의 이제 서구 전사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약간 미개한 네. 아시아 애들을 맞서가 싸우다가 뭐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반응에 프라하에 공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자기는 공산당은 싫다는 소리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공산당원이었는데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고생을 어머니랑 엄청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반공 스탠스는 확실한 것 같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발언도 엄청 강경해요. 중국에 대한 발언 어느 정도로 강경하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만약 지면은 시진핑이 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1대1로의 가장 친화적인 나라였는데 이제는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네. 좀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의외로 약간 좀 그렇게 네. 나쁘진 않다. 의외로 서구권의 가치에 꽤 부합하는 이민이랑 LGBT 부분만 빼면은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예.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서전까지 또 좀 분석하시면서. 이게 한국어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그 좀 다음에 고생을 한번 했는데. 따로 네네네. 우리 또 어떤 분이신지 네. 네네네. 한번 보시죠. 음. 그래서 보면은 그 가스관은 오늘 그 아침 우리 첫 시간에서 좀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했는데 네. 이건 뭐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이거 뭐 일부러 폭파하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했는지 찾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예, 너무 말이 안 그러니까요. 되니까. 이게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타격 방법이 제한되는데 예, 아마 높은 확률로 잠수함 아니면 해킹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킹일 경우에는 솔직히 러시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잠수함일 경우에는 사실 아무도 못 잡죠. 그렇군요. 그 이태리 총선에 관련돼서는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사실은 대표님도 많이 걱정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의외로 이게 좋은 뉴스처럼 네, 그런 것 결과적으로는 같고요. 생각보다 좋은 후보였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 다 네. 그 사실 뭐니 해도 지금 영란은행이잖아요. 그 리스 총리 새로 되신 총리께서도 사실은 지금 이태리 쪽에서 조금 꺼내놓고 보니까 낫다 이런 거지만 사실 리스 총리는 원래 그 뭐라 그러죠? 그 대선 공약에 그 뭐 텍스 깎겠다 네, 그랬는데 감세가 있었죠. 네. 진짜로 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제 그게 굉장히 호재로 봐졌는데 과연 그 계속해서 영란은행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란은행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딥다이브를 안 해봐서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 영국이 내부적으로 내용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홍. 내홍이 꽤 예, 있는 예, 상태예요.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왕이 이번에 서거를 하셨을 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런던이 네. 아니라. 네. 근데 그 의도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음. 원래 런던에 있는 게 정상이고 네. 실제로 그 런던에 있는 걸 상정해서 원래 기본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프로토콜을 새로 짰어요.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죽었다는 거는 스코틀랜드가 상징적으로. 영국 땅이라는 네. 엄청 강한 시그널을 세계에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 여왕의 마지막 정치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떡밥이 하나 더 있는 게 아일랜드가 떡밥이 있는데 아일랜드가 좀 웃긴 떡밥인 게 이제 브렉시트를 했는데 아일랜드는 되게 브렉시트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 지역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EU 가입하고 싶은데 그럴 거면 우리 그러니까 영국을 나가도 되냐 해가지고 어떻게 컴프로마이즈를 했냐면은 이제 너네 한해서는 EU 회원국이랑 동등한 권리를 줄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뭐가 되면은 북아일랜드랑은 그래서 얘네가 여권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북아일랜드 가려면은 여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얘네가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가 싱크가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거 아일랜드 독립 기운이 솔금솔금 올라오고 있는 게 네. 정치적으로는. 아, 그래서 이게 내용이 분명히 있는 상태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공약에 꽤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영국에서는. 그럼 정치적인 거 지금 재미나신 말씀이시고 그거 너무 음모론적인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 우 대표님 그 좀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그 아까 얘기 좀 QE를 이제 QE 대신에 네. 사겠다는 거 완전 히 반대로 간 거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영국의 그 재정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감세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또 그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갑자기 이제 다음 달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장기 국채 매도를 중단을 하겠다. 오히려 매입을 하겠다. 이게 너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단기적으로 뭐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이건 너무 혼란이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좀 혼란을 주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와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네.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매 분기 돌아오는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실적 발표 계속해서 좀 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실적도 그렇게 예상치는 좋지가 않죠.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네. 올해 미국 주식을 이제 네네. 제한적으로 보면은 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EPS의 변화는 사실 견조했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멀티플 디레이팅이 되면서 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그 하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이슈에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의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금리의 급격한 인상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서 좀 EPS 자체가 좀 빠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EPS가 빠지는 데에는 사실 또 미국 기업이 지금 이제 강달러 상황이 또 좋지만은 않다. 이 강달러가 이제 신흥국한테만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업체들한테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넷플릭스 근데 17,000원 결제하던 거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달러로 보면은 오히려 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이던스 제시하는 것들이 아마 3분기에는 이 강달러 때문에 조금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환율 부분이 어제 이제 달러가 1,440원을 네. 돌파를 했었을 네. 만큼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르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사실 이제 한미 간의 이런 금리 역전 현상,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마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결국에는 미국과의 그 금리 차를 한 100bp 이내로 이제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내에도 아마 연내로 50bp 정도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경기 침체에는 항상 환율이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가더라도 환율은 그때까지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달러는 그래도 좀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 1,500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원달러가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 그 네. 어저께 우리 국내 시장 얘기 잠깐 마지막으로 좀 하면은 그 좀 구조적인 문제라 그럴까 그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잖아요. 이건 또 오늘도 예, 계속해서 사실 열려 오늘이 있는 더 그런 거 네네, 아닌가요? 네. 오늘은 어제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오늘 분위기가 좀 돌아서겠지만 그런 신용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개선은 저는 사실 알기가 어렵고 예.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한국은행 그러니까 한국 정책 당국 입장에서 네.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신용매매 같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 있는 기 대출에 대해서 평균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네. 그걸 좀 따지는 게 이제 기준금리 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해주는 자료가 있는데 개인 대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금리가 되게 낮아요. 3.6% 정도로 찍혀 있더라고요. 찍혀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약간 부담 가능한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 그리고 신용장부도 제가 엄청 많이 줄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더 약간 금리도 올라갈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올려야지 또 경제도 그러니까 100bp 이내로 미국이랑 또
차이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올릴 명분도 있고 네. 지금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고 신용잔고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으니까 아마 앞으로 좀 더 바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도 조금 더 그쪽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이네요. 반대 매매는 정말 뭔가 시장의 악순환이죠. 네. 그죠? 예, 그리고 예전보다는 더 복잡해져가지고 네, 네. 뭐 단순하게 예전에 9시에 반대매매만 나왔는데 요즘 뭐 스톱런도 있고 오후로 뭐 가면서 CFD도 또, 있고 네. 뭐 정신이 없으니까 오늘도 반대매매가 그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저께도 영국 영란은행이 완전히 걔도 도와준 거죠. 근데 어떻게 한숨 돌렸다 정도밖에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세적인 뭐 반등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뭐 당연히 네. 네. 무리가 있고요. 여기서 네, 마무리를 예. 좀 하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다음에 또 모셔서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크로스 테크놀로지스 김정은 부대표님,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